제16차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조선 사회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이죠. 학습 목표, 외란과 호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양난,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해서 조선인의 대외인식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내용 구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외란의 전개와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즉 호란의 전개와 결과, 그 대외인식의 변화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64쪽부터 6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 도입 부분. 임진왜란 때 조선의 주력선은 2층 구조로 만들어진 판옥선이었다. 이게 판옥선이에요. 각선도본에 실린 조선의 판옥선. 판옥선은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넓은 전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배가 단단하고 무거워 적의 배에 충격을 가할 수 있었고 포를 쏴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선 수군은 이런 강점을 갖춘 판옥선을 이용해서 해전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판옥선은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선으로 노를 젓는 노군은 1층에 배치하고 전투원은 2층에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굉장히 우리 주력함으로써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이순신 장군이 주도한 조선 수군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엇이요? 판옥선이요. 그 이제 판옥선이 활약한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본에서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100년 전쟁은 뭐 100년의 전란이 일어났던 센코쿠 시대, 일본어로 센코쿠. 이거 번역하면 전국시대라고 돼요. 일본의 무로마치막부가 무너지고 각처의 그 일본의 그 다이묘들이 항쟁하는, 제후들이 항쟁하면서 결국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라는 절에서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그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한 다음에 대륙 침략을 꾀했어요. 무모한 야망이었죠. 뭐 명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인도까지 쳐들어갈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로 미친 거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다른 말로 한 풍신수길이라고 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명나라를 정벌한다. 정명, 가도, 또 정명향도라고 합니다. 길을 빌린다. 이런 구실로 해서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의 침공, 일본군의 침공, 이걸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조선은 전쟁 초반 국방력의 차이로 일본군에게 밀렸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한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사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언급했지만 명종 때의 척신정치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죠. 국가가 개판이 돼 있었어요. 나라 시스템이 망가지고 국방력도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조세 시스템도 무너지고 막 각처에서 사회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렇죠? 일본군은 한성을 향해, 즉 한양을 향해서 북상을 해왔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별도의 조정을 이끌게 하고 임시조정이에요, 이게. 자기는 이제 의주로 도망가 놓고서, 어? 아들인 그것도 서자죠, 서자. 선조의 서자, 적자도 아니고. 광해군을 일단 세자로 책봉해서 광해군이 똑똑하니까 그 외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임해군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되게 막 포악하고 애들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했는데 광해군이 그나마 국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왕자였죠. 그 세자로 책봉해서 별도의 조정을 이끌게 했다. 아, 왜 군을 붙이냐? 왕자를 의미하죠, 왕자.
또는 그 폐위된 임금, 조와 종을 붙이지 못하는 시호의 조와 종을 붙이지 못하는 왕이 두 명이 조선에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이제 인조반정으로 물러났죠.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물러났고, 이제 이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해가지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압록강 넘어갔으면 이제 명나라로 망명할 판이었죠. 선조가 이렇게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버지인 임금이라는 자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로 이제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난 백성들이 서울의 도성을 경복궁에 불을 질러 버렸죠. 그래서 경복궁은 왜군에 의해서 불탄 게 아니라 이제 선조의 피난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조선 민중들이 봉기에서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참, 좀 아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거죠. 이러한 가운데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남해 해상권을 그나마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에게 또 타격을 줬고 의병 향토에 대해서 잘 알면서 향토 지리를 이용해서 유격전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벌여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줬죠. 유명 곽재우, 정인홍, 정문부, 사명대사, 휴정대사 이런 분들이 다 의병들이죠. 한편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냈어요. 명나라가 왜 그 개입을 했느냐? 순망치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명나라 쪽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조선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명나라가 개입을 한 겁니다. 당시 명나라가 그 내정이 안 좋았어요. 정치적으로 문란하고 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어, 억지로 군대를 보낸 거예요. 명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상태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이제 꿈꾸게 됐던 거죠. 한편 이렇게 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는 곳으로 조선을 침략한다는 거를 조선이 예측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합니다. 당시 선조 때 그 붕당이 나뉘어졌죠. 동인과 서인으로. 동인과 서인의 각각 대표들이 저게 그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어요. 근데 동인과 서인의 대표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조한테 보고할 때 의견이 달랐던 거죠. 동인의 그 대표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쥐를 닮았다. 생긴 게 쥐 닮았고 막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다.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낙관적인 그 어디서 근거 없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 우왕좌왕 할까봐 큰 막 뭐 혼란에 빠질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짜 잘못한 거죠 동인들이. 서인으로 갔던 황윤길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심가로서 조선은 침공할 계획이 있는 자다. 대비해야 된다. 이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당시 동인들이 그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그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전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막 의주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한테까지 구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명의 원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 이호성이 이끄는 5만여 명의 명군과 조선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해요.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후에 그 서울에서 물러나가지고 부산 쪽으로 퇴각하면서 이 명나라하고 휴전을 제의를 해요. 3년에 걸치는 근데 휴전회담이 결렬됩니다. 일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뭐 조선의 국왕의 공주 그리고 뭐 명나라 왕의 뭐 공주를 뭐 조선의 공주죠. 인질로 보내라. 조선의 공주를 인질로 보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첩으로 삼겠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돼요. 또 조선 팔도의 밑에 하삼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일본이 차지하겠다. 그 위쪽은 명나라가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한반도 분할에 관한 일본과 중국의 최초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기도 곤란하고 조선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 그 다음에 이 결국에서 휴전회담이 흐지부지 결렬이 되고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게 1597년에 정유년에 일어난 정유재단이에요. 이때 조선과 명의 군대가 일본군의 북진을 막았습니다. 육지에서. 그래서 격파를 했고요. 한편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이 명량에서 바로 이 왜군의 함대를 격파하면서 이게 2014년이죠. 2014년에 영화 명량으로 나왔던 거죠.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이 명량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플러스 한 척이 돼가지고 13척이지만 13척이 130여 척이 넘는 왜군의 그 함선들을 격파한 거예요. 실제 전투에서 뭐 30여 척가 박살냈는데 그래서 왜군이 이제 사기가 격퇴해가지고 후퇴했죠. 이런 유명한 이제 거의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이룬 전투가 이제 명량해전입니다. 그 명량 대첩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후에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이 더 이상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1598년에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 죽자 군대를 철수하고 이 임진왜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순신 장은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적탄에 맞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선조는 이 과정에서 이순신을 엄청나게 싫어해가지고 질투를 했어요. 국가적 위기를 건져냈던 이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았다면 분명히 뭐 당시에 그 붕당 세력들이나 이런 선조가 이순신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대한 영웅 이순신은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난 것과 더불어 이렇게 별이 되셨다. 그래서 위에 이 전쟁 전개 과정을 보시면 4월 13일 날 전쟁이 발발했고 부산성 함락됐고요. 정발이 용감하게 싸웠으나 그 동래성 그다음에 송상은 동래성도 함락이 됩니다. 동래부 순절도에 도망가는 경상 좌병사 2개의 칼을 사용하는 일본군 죽음 직전 국왕이 있는 곳에 향해서라는 송상현 저기 부산 동래부 부사죠. 동래성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거죠. 지붕에서 기와 던지는 여인들 조총을 가진 일본군 활로 공격하는 조선군의 모습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순절도 임진왜란 때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송상현 그 다음에 4월 28일 충주성 함락 신립이 탄금대전투에서 졌죠. 배수진을 친다는 말 여기서 나옵니다. 멍청하게 배수진 치다가 전멸당했어요. 그 다음에 신립이 깨지자마자 이제 한성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동대문 쪽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입성했어요. 무학대사의 예언이 그냥 적중이 돼버린 거죠. 6월 13일 날 평양성에 함락이 되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이때 명나라의 원군을 보내죠. 이양복, 이덕형 같은 유명한 그 오성과 한음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명나라의 원군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그나마 용감하게 싸워서 패한 관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위 장군 곽지우, 게릴라전의 귀재로서 이분이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수제자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지리술, 병법을 익혀가지고 실제적인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 김면, 유명한 사명대사 유정, 불교가 탄압당하던 이 시기에 유정 같은 사명대사 같은 이런 분들이 승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운 거죠. 존경스럽죠. 함경도의 정문부 의병장 너무 불쌍해요. 나중에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고문당하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그 사명대사의 스승 서산대사 휴정. 그 다음에 우리 충청도 지역의 선비 조원과 승려 영규 금산에서 전사하셨죠. 김천일, 그다음 고경명 이분은
칼 한 자루 휘두르지 못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흔들리는 마리에서는 또 그를 또 마상경문을 쓸 정도로 아주 필체가 뛰어났다신 분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 전사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죠. 대표적으로 이제 평양탈환 조명연합군 행주대첩 권율 이거 좀 기억하시고 명량대첩을 연거는 저 이순신 여기 1597년 여기가 울돌목입니다. 이건 그리고 전적관리 역전에 향토를 방하고 조국을 구했다. 조선 수군의 활약 이순신 장군이 45전 45승이에요. 뭐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 구체적인 전투를 난중일기 통해서 다 살펴보니까 45번 싸워서 45번 다 이겼어요. 그 저기 이순신을 시기했던 원균이 그 이순신이 키웠던 이 삼도수군 연합부대가 나중에 정유전한테 저 명량 대첩 전에 전멸당하는 아주 끔찍한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저때 그 왜군을 다 이겼어요. 유명 한산 대첩, 명량 대첩,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산 노량 대첩. 그래서 왜군들이 이렇게 서해 바다로 진입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상 쪽, 그 다음에 육군과 이렇게 연합하는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켜가지고, 왜군의 이제 보급로를 끊어버린 게 아주 임진왜란 승리에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이름 없이 노를 젓고 대포를 쏘고 왜군들을 물리쳤던 수많은 군인과 백성들이 존경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권율의 저 행주대첩. 여기서 왜군들 기어오르는 걸 막 죽이고 말이죠. 아낙네들이 돌 이렇게 날르고 치마에다가 행주 치마에다가 이렇게 돌 날라가지고 던졌죠. 행주대첩. 그 유명한 1597년의 영화 명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멋진 말이죠. 필사즉생. 어? 필생즉사 필사즉생.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멋진 영화였죠. 일본인들도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어. 근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막 일본인들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막 하는데 지들 보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영화겠죠. 우리가 보기에서는 아주 최고고 우리 한국 영화 역대 관객수 1위 누적 관객수 1위 영화가 바로 명량대첩이죠. 지금 이제 후속작으로 한산하고 한산대첩 그 다음에 노량해전 이 한산과 노량이 이제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죠. 이건 정유재란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일본 외단으로 조선은 국토가 항폐화되었습니다. 제일 피해를 입은 게 조선이죠. 인구가 확 줄었어요.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전염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은 거예요.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고 일본을 이제 미워하게 된 거죠.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은 임진왜란때 쳐들어가고 그 전에 왜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있잖아요. 일본의 침략으로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 식민지를 겪어놨으니까 일본은 좋아할래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말이죠.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군을 보내준 명에 대해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의미의 제조지은이라 해서 명나라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버립니다. 참 4대 의식이 깊죠 이게.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서 에도 막부가 성립을 하게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사람은 그래도 조선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이에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도쿠가 너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하니까 몸이 아프다는 핑계 대고 협조를 안 했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마부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하고 신선 관계를 유지했던 좋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의 영유권을 확보할 때 에도마부가 인정을 해줬거든요. 독도 영유권도 인정해준 데가 바로 에도마부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로 일본 어민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 물고기잡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도해금지령도 바로 에도마부가 내리고 했던 거예요. 에도마부는 괜찮은 정부였어요. 이 에도마부가 19세기 중반에 메이지 유신으로 무너지죠. 그 메이지 유신 이후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침략적이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아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이제 그들의 먹이로 삼은 거죠. 침략 대상으로. 자, 전쟁으로 인해 다시 또 이렇게 일본은 조선의 기술자나 학자 등을 통해서 인쇄술과 도자기 제조법, 성리학을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 성리학자들 많이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리학자 강항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서 강항. 이분이 포로로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일본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를 가르칩니다. 조선의 성리학을 알려줘요. 예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강항의 성리학 전파로 인해 가지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의 성리학을 에도막부의 또 스승이었거든요. 후지와라 세이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학문 스승이었어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강항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 뭐냐? 일본은 칼로서 조선을 지배하는데 실패했어요. 임진왜란때 실패했죠. 그래 조선은 붓으로서 열도를 지배했다. 바로 일본 열도를 바로 이 성리학으로서 통제할 수 있었다 이거죠. 멋지죠. 붓은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 임진왜란 당시 일본 애들 뭐 싸움만 잘했지. 완전히 뭐 짐승 상태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신하가 자기 그 상관 배신하는 게 뭐 비일비재할 정도였습니다. 도덕성이 망가진 사회를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조선의 성리학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일본이 상당히 에도마부 때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일본 무사들, 사무라이들 예법,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거든요. 다 성리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나라 도자기,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가 만들어져서 유럽에 수출되기도 하죠. 그 비법을 다 일본이 배워간 거예요. 배워간 게 아니죠. 우리나라 도자기 공들 납치해 가가지고 일본에서 도자기 만들도록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 우리 여기에 계룡산에 살던 그쪽에 공주 쪽에 살던 이삼평 씨가 막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도자기 제조법을 알려주고 도자기의 막 아버지가 됐죠. 도조 이삼평. 그 다음에 한편 외란 이후 에도마부가 국교 재개와 사절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에도마부는 조선의 온건한 태도를 지냈다고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다릅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오케이 너희들 저희 잡혀갔던 포로를 돌려줘 해서 사명대사 그 유정이 대표로 가가지고 포로 7,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가 외교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신사를 파견을 해요. 통신사. 통신사 규모는 300에서 500명 정도로 일본 체류 기간은 6에서 12개월로 이는 청나라에 보내는 연행사를 능가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일본에 보내는 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인들이 그 조선에서 온 통신사 사절단들을 이렇게 말에다 태우고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문화 교류의 하나의 장이었죠. 에도마부 때는 조선하고 관계가 좋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명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여진이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이 나라 이름은 후금을 세우고 후금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죠. 그래서 중국이 명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망한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 데리고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명의 국력이 약화되고 여진이 후금을 세웠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남긴 게 그렇죠. 이거죠. 이제 우리가 명을 굴복시킬 거야. 후금이죠.
토지대전이 없어서 세금 거둘 수 없네. 조선 시스템이 망가졌어. 일본은 에도막부가 성립이 됐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습이 되겠네. 오른쪽에 통신사행 냈던 일본의 막부 정권은 막부의 쇼군의 권위,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인물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일왕이 아니라 왕 밑에 실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대장군, 다이쇼군, 쇼군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했는데, 조선 정부는 막부의 쇼군이 바뀌기 때문에 보냈어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 200여 년간 12회에 걸쳐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다. 통신사는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 외란의 전개와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면 되고요. 외란의 결과와 영향도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교 정책의 변화와 호란의 전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65쪽입니다. 외란 이후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토지대장을 정비하고 대동법을 실시하죠. 대동법은 조선 중기 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위한 납세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후복구에 힘썼어요. 이 무렵 중국에서는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분열된 여진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세웁니다. 후금. 고려 때 금나라가 있었죠. 아골타, 아구타가 금을 세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누르하치가 바로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요동반도를 장악하거든요. 명이 이르자 조선에 군사를 요청해 왔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으니 조선도 은혜를 갚아라 이거죠. 당연한 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중립외교. 어? 뉴트럴라이제이션이가 중립이죠. 뉴트럴라이제이션 폴리시. 바로 중립 외교를 펼쳐가지고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를 명에 보내긴 했는데 강홍립한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후금이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강홍립의 모습을 그린 그림. 명나라 군이 후금이 누르하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자 강홍립은 후금에게 투항한 뒤에 명의 요구에 의한 부득이한 출병임을 해명해서 후금의 침략을 모면하게 했어요. 조선이 후금의 침략을 받는 것을 모면하게 했다. 그러자 서인 세력은 이러한 외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에 붙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1623년에. 서인 세력이 싫어했던 게 광해군의 중립외교였어요. 그 다음에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은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워서 후금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후금은 평안도 여기 가도라는 곳에 섬에 주둔 중인 여기 요동반도 지키다가 저 후금에게 패해서 들어왔던 모문룡을 제거하고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1627년 정묘년에 후금이 쳐들어오는 사건, 정묘호란입니다. 사실 이제 정묘호란 때는 얘네들이 내세웠던 명분이요. 후금이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더 컸어요. 1623년에 광해군이 쫓겨나자 광해군이 또 강화도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연산군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아주 정치를 잘했던 분이에요. 광해군은. 안타깝죠. 중립외교도 현실적인 외교였는데. 근데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괄. 이괄이 자신이 공을 공신으로서 이렇게 명단이 올랐을 때 2등 공신으로 책봉다 되고 자기는 원래 1등 공신으로 해야 되는데 공을 많이 세우고 광해군을 몰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이 대접을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이 이괄의 난인데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그때 이괄의 난을 일으켰던 그 잔당 세력들이 그 압록강을 넘어서 이 후금한테 망명을 해요. 희한한 놈들이죠. 이 후금한테 가가지고 지금 조선이 정치가 바뀌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면서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한다. 이걸 들으니까 딱 후금이 본격적으로 명을 침공하기 전에
조선을 쳐가지고 일단 후방을 안정시키고 뭐야 조선에게 형제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게 쳐들어온 거야. 인조는 이때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의병장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후금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자 여기 안주 평안도 안주 용골산성 여기 전투 그죠? 용천이네. 여기서 후금은 조선정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의를 맺고 들어갑니다. 이때 형제관계를 맺었어요. 형제관계. 누가 형이야? 후금이 형이고 동생이 조선이 됩니다. 그러나 후금은 곧 이제 국호를 뭘로 바꿨느냐? 청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중국이 명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조선에 다시 한번 형제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분신관계를 요구합니다. 명에 대한 4대 관계를 끊고요. 조선이 청나라를 떠받들도 청나라의 4대하도록 이런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죠. 조선에서는 명청의 요구를 듣자는 화의를 맺자 이런 주화론을 주장하는 최명길 아니라 무력으로 대응해서 이 청나라하고 싸우자는 주전론의 대표는 김상원이 있어요. 김상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당시 상황을. 논쟁 끝에 주전론이 힘을 얻어서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청태종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이렇게 거절하자 청태종 홍따이즈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이때 겨울이었는데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을 깨었으나 결국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남한산성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결국 남한산성 앞에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청태종에게 인조가 절을 9번 하면서 군신관계를 맺는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서 청과 강화를 맺고 병자호란을 끝내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도 항복하지 않았던 조선이 결국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요구에 항복을 하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과 청은 군신관계를 맺고 인조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 외 많은 대신과 백성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한산성 피난.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정리. 외교 정책의 변화와 호단의 전개. 외란 후 광해군의 북부 정책, 대동법. 광해군의 중립외교, 인조반정. 그렇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의 원인, 서인의 측면배분 정책. 병자호란의 원인, 조선의 청나라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주전론과 주한론이 대비했는 주전론이 우세해서 청이 침략이었다. 제가 남한산성을 피신해서 상전했으나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청과 강화를 체결하게 된다. 여기 고광에서 광해군 때 명은 임진왜란 때 외를 물리치는데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으나 명은 우리에게 어버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주로 서인들의 주장들이겠죠. 근데 비록 명이 예전에 우리를 도왔으나 지금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쪽의 후금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광해군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들의 주장이었어요. 북인. 그래서 광해군이 취한 정책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었고 강공했고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출병한 것입니다. 명에 대한 의지를 지켜야지 서인들이죠. 그 서인들이 불만을 품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요 중립외교에 반발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광해군의 중립외교, 후금에 항복하는 강홍립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누르하트 강홍립.
그러자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서인들과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왔어요. 서인 정권 속의 외교 정책 변화가 친명배군, 명예의 의리를 지키고 후금을 배척한다. 후금 침해, 정묘호란. 이관이 나는 계획으로 지금 형제관계를 맺는 철. 후금이 강화되면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줘. 조선의 군신관계 요구하고 조선이 거부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삼전도굴에 꼈고 강화를 성립합니다. 남한산성입니다. 여기 남한산성이죠. 명은 임진한테 우리를 도와준 부모와 같은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명을 저버리고 오락기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척화파. 아니다. 우리 국령 고관리였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하면 일단 몇 년이라 화를 늦춰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를 갖춰야 합니다. 주합.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 아마 양명학자였던 것 같아요. 지행합의를 강조했던 인물인데 성리학자는 아니고요. 척화파는 성리학의 대표 김상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똥말똥하여라. 유명한 시조를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김상원. 당시 인조죠. 선조만큼이나 인조는 무능했어요.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한 다음에 삼전도비가 이렇게 세워지죠. 청에 항복했다는 비전이. 대외인식의 변화. 병자호라는 계획과 청과 굴욕적인 강화를 맺자 조선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의 그 둘째 아들 복림대군 효종이 소현세자가 죽자 일찍 죽자 왕위를 계승합니다. 인조 다음에 효종입니다. 효종은 뭐 대전의 유명한 성리학자 송시열, 우암 송시열, 그다음 이순신의 조카였던 이완 등과 함께 청에 대한 치욕을 싣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이완이 훈련도감 대장이었거든요.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운동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북벌운동을 위해 키웠던 군대가 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국경 분쟁에 동원되어 청나라가 러시아군을 물리치는데 오히려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나선정벌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용이 됐고 이와 더불어 조선이 중화문명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조선중화주의가 나타납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정통성이 조선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벌운동 왜 실패했느냐? 점차 강해지는 청의 국력, 빈번한 자연재해, 신하들의 반대, 효종이 또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북벌을 실행하지 옮기지 못합니다. 효종의 이마에서 종기가 생겨가지고 어이가 그 종기를 땄대요. 근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효종이 아마 혈우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종이 사망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효종의 사망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예송 논쟁인데 예송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한편 중국 본토를 정복한 청은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이라는 반란으로 1644년에 무너졌고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자금성 뒷산에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청나라가 이 명나라 장수 오삼계가 청의 군대를 이제 받아들여요. 만리장성 그 사나이관의 문을 열고 청군이 들어와서 청군이 중국 본토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청은 국력을 강화하고 계속 우물을 발전시켰어요. 이런 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에 연행사를 보냈어요. 연경에 보내는 사절단. 당시 청에 다녀온 사신들은 청의 발달된 문물을 가져와서 국내에 소개했어. 왜요? 청나라는 당시 서양과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제한적인 교류였지만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공행무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으나 서양 문물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적으로 청을 통해서 조선에도 알려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대외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세기경에는 청을 오랑캐로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청의 발달된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청의 학문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제기되게 됩니다. 왜 북학이냐?
북경의 학문이라는 뜻인 거예요. 연경, 북경, 베이징의 학문. 청나라이고 학문. 청나라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게 북학문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연암, 누구죠?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유수원 이런 분들이 북학파가 되는 겁니다. 한편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이 일어나자 청과 조선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은 대표를 파견해서 숙종 때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숙종 때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1712년에 세웠어요. 백두산 정계비 오른쪽에 나오죠.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의 돌에 새겼다. 이 비는 1932년 일제가 철거했다.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은 북방 지역의 주민의 거주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행정구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조선이. 문제가 되는 건 토문강입니다.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조선은 이 토문강이 중국의 만주 지역의 송화강의 지류인 도문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청나라는 토문강을 지금의 두만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만강과 그 송화강 사이에 그 지역을 누가 갖느냐, 어느 나라 소유냐, 어느 나라의 영역이냐 이런 논쟁이 나중에 19세기 말에 바로 간도 논쟁이라고 간도 간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틀리다는 부분. 근데 나중에 일제가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겨버리는 간도 협약으로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구역인 간도 일대가 중국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일본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 북벌운동 추진. 북벌론. 효종 송시여. 청에 굴복한 치욕을 싣고 청을 정벌하자. 아니다. 조선정부와 청의 연행사건 분무를 배우자. 북한.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 근데 나선정벌. 북학파. 청의 선진문화를 그렇죠. 북벌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효종이 군대를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북벌 군대를 미리 키웠어요. 근데 청나라가 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조선이 키운 이제 북벌을 위한 군대를 오히려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헤이룽강 때 파병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군을 무찌르는데 활약을 해요. 두 차례나 보냈어요. 아시겠죠? 그걸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불렀어요. 나선 정벌에 북벌을 청을 치기 위한 군대가 오히려 청과 러시아의 국경 분쟁에 이용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갔던 군대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또 소진되면서 북벌을 위한 기회가 사라졌죠. 효정도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행사. 연행사는 조선을 찬해 보내는 사절단이다. 연행사는 청의 수도인 연경에 도착하여 공식 외교 업무를 맡았다. 청나라는 중국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천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조선이 명예본에 사절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조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선이 청해 보낸 사절단은 연행사. 격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나 연행사는 이 과정에서 중국 관련 학자들과 교제하면서 청의 문물을 접하고 몽골, 그다음에 유구가 어디냐면 오키나와, 류큐, 서양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연행도, 그러니까 저기 청나라라고 하는 사절단의 모습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66쪽에 나와 있는 호란 이후 대외인식의 변화 내용입니다. 자료의 1번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나와 있고요. 주전론과 주화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다가 피신했다가 결국 항복을 했어요.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지금의 지역을 반드시 갚을 거라. 둘째 아들 복림대군.
큰아들 소현대자의 모습이에요. 소현세자. 그래서 복림대군이 이 사람이 이제 효종이 됩니다. 그래서 북벌을 준비하게 되죠. 훈련 동안 문자를 가는 거예요. 자료 위반 청을 배울 것인가? 청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청의 연경 베이징에 200에서 300명 규모 연행사를 보냈다. 그래서 연행사를 수행할 청의 박지원은 갔다 온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지었죠. 수레를 사용하니 물건을 훨씬 편하게 나을 수 있구나. 박지원은 조선으로 돌아와 청에서 견문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접수했다. 그래서 1번 자료 1, 2 주장이 제기되었을 무렵의 조선의 대외적 상황. 17, 18세기경 중국 대륙에서는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등장하는 명청교체기. 이때 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었다. 2번 자료 1, 2에 나타난 청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보자.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오랑캐라 여겼던 청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청에 복수하고 치욕을 갚자라는 북벌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이 중화문명의 후계자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나타났고요. 자료 2번에서는 청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청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여 조선사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3번 입장 중 하나를 택하고 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박하는 글을 100자 이내로 써보자. 예시다가는 이래요. 북학론의 입장이라면 청이 국력을 강화하여 문화를 융성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청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스스로 도태시키는 것이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럼 확인학습.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라도수사 이순신. 2번 에도막부가 국교제가 타겟을 파견하여 요청하자 조선정부가 파견한 사절단 연행사가 아닙니다. 통신사예요. 3-1번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인조반병을 일으켜 광해군은 몰아냈죠? 맞아요. 표정원,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청해문으로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청에 당한 치욕을 십자는 시자 베이징을 공격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북벌론이 되겠죠. 그래서 X 아니래요. 18세기 초 조선과 청은 대표를 파견하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장해 백두산 전개비를 세웠죠. 숙종 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22, 23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15세기 이후 성장한 세력으로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있었던 사례부는 사림이 되겠죠. 사림. 중종 때 조광조. 그 다음에 개념정리 1번에 바로 수군의 남해해상권 장악.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남해해상권을 장악했죠. 조선 수군이. 그 다음에 조선의 일본은 에도막부가 성립된 다음에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자료학습 1번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해 조선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는 모습이에요.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조선연합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후에 명에 대한 휴전을 일본이 제기합니다. 한반도 분할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간정 여진이 후금건국하고 명공격하고 명의 원군 요청 강홍립 파견 바로 뭡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되겠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축출됐고 정묘호란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갈 말은 병자호란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번 자료학습 2번 청나라 병사들의 모습이고 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후금이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청의 군신관 기록으로 거부하자 조선을 침략한 전쟁. 그 다음 형성평가입니다. 뒷면에 1번
1-1번 임진왜란때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죠. 5고요. 외란 이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X.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잘못했어요. 3번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여 청해 항전하였으나 결국 항복했다.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죠. 강화도는 청나라군에게 점령당하고 피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정무가 대마도 외구로 토벌했다. 세종 때네요. 반군 수포의 성행으로 국방력의 역할이었다. 이게 2번이 답입니다. 국방력의 역할이라는 상황.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조선이 명과 후금사에서 중립외교를 실시했다. 임진왜란 이후고요. 1번 한참 전이고요. 직전이 아니에요. 직전을 골라내라. 답은 2번입니다. 4번에 기후약조 체결해서 제한된 구역을 허용했다. 이건 광해군 때 1번과 에도막부와 다시 조약을 맺은 게 기후약조입니다. 1609년. 일본의 요청으로 삼포를 개항하고 대마도주와 계약조를 맺었다. 이건 세종대왕 때. 그리고 또 1번도 세종 때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외란의 전개과정에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과 남해 해상권 장악한 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디귿과 리을이 의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병자호라는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죠. 답은 1번. 2번은 임진왜란이고요. 3번도 임진왜란, 4번도 임진왜란, 5번도 임진왜란이죠. 나머지는 다 임진왜란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